방사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무엇을 이용해서 핵의 존재를 밝혔는지 봐라.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직관론으로 접근을 한 거야. 핵이 아주 작은 게 뭉쳐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실험을 한 거지.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얘는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얘 실험이 이 실험이 알파 입자 살단 실험.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왜 썼는지가 중요하거든. 얘는 아까 톰슨이 얘기했듯이 전자의 발견을 알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질량이 매우 큰 또 다른 입자들은 중심에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주변에 전자가 돌고.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는 질량이 굉장히 큰 거잖아. 얘 누구라고 그랬어? 2번 헬륨 4짜리 핵이거든. 다시 말해서 헬륨의 원자 핵이야. 얘를 쏜 이유가 뭐 질량이 매우 커서 전자들 정도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질량이거든. 다시 말해서 얘 경로는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전자 질량은 구해졌단 말이야. 매우 작아. 그러니까 보통 양성자 전하 한 개의 질량보다 1837분의 1씩 적거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빈 공간처럼 빵빵빵. 그런데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를 만나면 이 질량과 질량의 충격량보다 더 큰 게 전기력이거든. 튕겨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입자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알파선을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하는데 자, 여기에 뭐를 넣냐면 방사선 총을 넣어.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맞겠지. 딴 데로 퍼지는 거거든. 방사선 총을 띵 쏴. 띵 쏘는데 여기다가 얇은 금박을 넣는 거야. 금속 박이라고 생각해. 박. 얇은 막. 얘를 놓고 쏘게 되면 이 알파선이 통과할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근데 이 뒤에다 형광판을 넣는 거야, 이렇게 형광판을. 뒤에다. 형광판을 놔.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해가지고 휘어가지고 놓으면 이 선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 이제 얘들 제자들이 이게 실험을 했거든. 제자들이 계속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었어. 알겠냐? 그리고 시키는 대로 실험을 했겠지? 2m, 1m 되는 금박을 놓고 여기서 방사선을 쏘고 저쪽에 검출기를 놓고 쏘겠지. 띵띵띵띵띵띵 쏘겠지. 몇 개인지 뭐 근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두 개가 빠지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러더퍼드가 그래. 그 검출기를 이쪽에도 놓으라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야? 얘들이 보기에는 이 알파선이 굉장히 무거운 놈이고 직진성이 좋은 놈이라 쏘게 되면 그냥 다 통과하는 거야. 맞고 튀어나온다고?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한 5,000번 넘어가서 한 번씩 튄 거예요. 검출이 되는 거지. 깜짝 놀란 거지. 얘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종이에다가 대포를 쐈는데 포탄이 튀어나온 거랑 똑같다고 충격을 그렇게 설명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극히 일부들이 이렇게 튕기는 거죠. 이렇게. 어떤 놈이 여기까지 튕기는 놈이 있고 이렇게 튕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A하고 B를 쫙 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광판지가 있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선이 찍힐 거고 가운데 중에 그치? 가운데 중에 엄청 많은 선이 찍힐 거야. 근데 가끔 이런 것이 나타나다는 거야. 가끔 이런 식 양쪽에 띵띵. 그래서 결과야 알파선은 대부분 통과했다라는 결론을 내려. 이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여기서 추론을 해야 돼. 이 추론은 뭐냐?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파선을 막을 만한 질량이 큰 입자가 없다. 전자가 거기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 사람은. 두 번째, 극히 일부 알파선이 휘거나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증명한 거야. 알았어? 뭐 굴절하거나 산란하거나 반사하거나 이런 말을 써. 조금 편하게 쓴 거고. 그럼 그거의 추론이 뭐냐? 원자 내부에는 부피가 매우 작고 질량이 매우 큰 알파선을 튕겨낼 정도니까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입자가 누구냐? 핵의 핵. 핵의 존재를 알아낸 거지. 다시 말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여. 어떤 책에는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러더포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책에는 골트슈타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해봐. 발견을 한 건 골트슈타인이 맞아. 그 이름을 붙인 거지. 위치야.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한 사람은 러더포드가 아니야. 골트슈타인이야. 러더포드는 그것들의 위치를 알아낸 거야. 모여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이름을 쳐. 알겠지? 그러면 얘 이론에 의해서 원자 모형은 이렇게 바뀌게 돼. 톰슨의 원자 모형보다 조금 자세해지는데 점을 그려, 가운데. 이게 핵이라는 거지. 저기에 플러스 전할 때 이제 뭉쳐있다. 그러면 전자들은 주변에 어떻게 돈다?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야. 그러니까 빈 공간인 거지. 알파선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전자들이 도대체 핵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에너지, 이거를 막판에 말년에 계속 연구를 했었어. 물론 그걸 이론적으로 딱 정립을 하는 과학자가 보지. 지금은 여기까지만 배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있잖아. 이 중심의 얘가 이름이 뭐라고? 핵이라고 해. 이 속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얘가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니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 내가? 소금은 죽여버린다고. 알았냐? 소금은 죽일 거야 그냥. 이따 시험문을 옆에 가다 옆에 푹 좀 알았어요. 러더포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게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적으로 따져보면 그 당시에 전기는 발달을 많이 했다고 그랬지. 1900년 초면 거의 20세기 초거든. 그러면 양전하, 음전하의 움직임, 전류의 실험, 전압의 실험, 저항에 대한 연구 다 나왔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물질이 전하량이 다르다 이거야. 모든 물질은 전자의 숫자가 분명히 다를 거고 그 전자 수만큼 플로톤 숫자가 있을 거다. 양성자 숫자가. 왜? 둘이 똑같아. 중성이니까. 그러면 이 중심의 핵들이 양성자들이 모이기엔 너무 작은 부분이야. 반발력이 너무 쓸 거 아니야. 플러스끼리니까. 그럼 저 속에는 분명히 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입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지. 그게 중성자야. 그걸 필요로 해서 찾아낸 게 체디위겔. 그 뒷장. 얘는 이걸로 끝내. 그냥. 뭐 궁서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뭐 강한 응극성 쏘았더니 양극, 음극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직진하는 입자가 있다더라. 이걸 중성자로 적었다. 라고만 나와 있어. 알겠어? 그 사이에는 골트슈타인 얘기가 살짝 나오지. 그지? 기잖아. 그래서 내용적인 설명으로 러더포드 다음에 골트슈타인 나와가지고 골트슈타인이 마치 후세에 얘를 발견한 것처럼 느끼는데 골트슈타인은 톰슨 이전에 발견한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체두익이라는 사람은 한 예로부터 22년, 21년 정도, 1932년 정도에 우리는 어떤 때냐? 일제 식민지에서 만세운동을 칠 때 애들은 벌써 이런 거 막 연구하고 그랬단 말이야. 얘들을 발견했다 정도로 끝내면 되겠지. 오케이? 원자 배우면 여기까지만. 알겠네? 너희들이 배우는 건. 됐죠? 자, 넘겨보십시오. 페이지 68쪽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버릇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이건 앞단하고 연기가 되니까 잘 지켜봐요. 거기 보시면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 물리량 값을 이제부터 정해주는 거예요. 화학에서의 물리량 값. 자, 원자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 우리도.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원자 구조 모습을 보면 이거 누구 거냐? 이거 러더퍼드 거야. 중심에 핵이 있고. 그지? 주변에 전자가 돈다. 이런 소리지.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중심 핵에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못 도망가고 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지?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둘을 물리학에서는 핵자라고 불러. 핵자. 핵을 구성한다. 전자는 주위에 흐트러져 있고 핵을 구성하는 러더퍼드가 핵을 부피가 크다고 했어? 작다고 했어? 매우 작다고 했어. 그치? 거기에 양성자, 중성자가 몰려있는 거지. 그럼 실제 이들의 현재 물리량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실제 한 개의 질량을 한번 봐봐. 질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이거 외울 필요는 없도록.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화학은 이걸 뭐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고? 잘 들어봐.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다. 배웠지? 가짜야, 진짜야? 가짜지? 저거야. 실제 수소 원자, 걔는 중성자도 없거든? 양성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봐라. 여기서 여기 가려면 몇 곱하면 돼? 이거 뭐였어? 그래, 저거 곱하면 저거 나온다니까? 알겠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상대값이라는 게 뭐야? 질량수라는 얘기야. 실제 원자량도 가짜고 질량수도 가짜지만 우리 얘를 1로 놓는 건 그냥 한 개 있는 걸 1이라고 한다는 거야. 질량수. 실제로 원자량 보면 1.0000 뭐 21 뭐 이렇게 써 있어. 유숫자가. 근데 그것도 가짜야. 이렇게 정수화 시켜놓은 숫자는 뭐라고? 질량수야. 질량수. 알았지? 그럼 중성자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얘도 우리는 1로 논다. 화학은. 물리학은 봐. 중성자가 좀 무거워.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울 때 양성자는 기본 입자 업, 다운으로 되어 있고 기억나냐? 얘는 업, 다운으로 되어 있는데 업과 하나 지우고 다운 하나씩 지우면 업, 다운 커플링이 다운 커가 좀 무겁다는 게 나올 거야. 0.002 정도. 이해가니? 그래서 빅뱅 초기에 무거운 건 불안정해.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는 1대1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쓰시기에는 중성자가 자꾸 양성자로 가는 것이. 알았어?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되고 이런 게 여기 이름에서 나오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럼 전자는 뭐냐고? 그냥 무시야. 무시. 아까 알파 입자도 얘들이 뭐예요? 차단을 못 시켰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입자의 크기가 뭐 이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cm 한데 이게 이것만 알아두면 돼. 1837분의 1.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 무시. 측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실제 원자량이라고 불리는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 다음 실제 한 개의 전하가 있어. 실제 한 개의 전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해. 플러스로. 근데 얘는 없어. 중성이잖아. 중성이니까. 다만 전자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정할 거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 그럼 또 물리학에서는 얘를 이렇게 곱하면 뭘 곱해야 되냐? 6.25 곱하기 10의 18승비를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게 전자 하나의 전하잖아. 전자 하나. 전자 한 개의 전하기 때문에 여기다 6.25 곱하기 10의 18승비를 곱하면 1쿨룸이라고 나중에 정하게 돼. 물투에 가면. 그럼 뭐 18,625라고 외우면 되거든.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될 때 6.25 곱하기 10의 18승비라고. 알겠어요? 그건 암페어 될 때 좀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다. 중요한 게 이거다. 여기도 이거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원자를 우리가 이렇게 상대값으로 표현한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지금부터 표현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 봐요. 원자 번호는 누가 정했고 그에 따른 질량수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거지. 원자 번호는 사실 러더포드의 제자. 러더포드는 뭐 빛을 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방사선을 쏘고. 그런데 그 제대로 뻔하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X선을 잘 쏩니다. 빵빵빵 쏴 X선을 쏴서 그 물질파라거든요. 들어봐요. 손가락 한 개 튕기는 거, 두 개 튕기는 거, 세 개 튕기는 거. 니들이 청각이 뭐 거의 만렙이면 이거 한 개 튕기는 거, 두 개 튕기는 거. 이거 알잖아요. 그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충격을 받는 이건 남자가 두든 여자가 두든 꼬마가 두든 알잖아요. 이게 물질파거든요. 근데 이 양성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X선을 쏘는 거야. 그럼 뭐 반사파를 이용해서 구한 거죠. 얘보다 얘가 2배 크네. 그러면 양성자가 2배 많을 거고. 그래서 계속 쪼이다 보니까 수소를 딱 보니까 수소가 제일 적은 양이야. 걔를 정수화시켜서 보니까 다 정수된 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는 걸 모질리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알아냅니다. 원자 번호는 누구 숫자라고요? 양성자의 수인 거죠. 그럼 이 양성자의 수 번호가 그냥 원자량의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한 개는 1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계산하기가. 그리고 질량의 수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 양성자 수에다가요, 중성자 수를 더하면 화학에서 말하는 질량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우리는 이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를 갖고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고 정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몇 번이에요? 1번인 거죠. 얘가 양성자 한 개니까요. 그죠? 이거 1번입니다. 양성자 몇 개라고? 한 개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배워? 20번까지 배운다. 주기율표를. 10번은 뭐겠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다시 말하면 10번은 이렇게 했죠. 20번 무게.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 되겠죠. 이걸 낸다니까. 잘 들어봐. 그러면 잘 들어봐. 얘랑 얘랑 더해봐. 몇 나오나? 얘랑 얘랑 더하면 1.6이 여기에 더있는다.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저건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랑 똑같잖아. 16을 더하면 1.72 이건 11번이야. 알았어? 대략적 값을 정하는 거라고 다시 말할게.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만약에 18승 쿨롱을 딱 넘어가 버리지. 이건 10번 이상이라는 얘기야. 알았니? 그래서 19번이나 예를 들어 18번을 보면 3.2에서 1.6씩 빼면 돼.
0.16씩 빼면 되고 0.16씩 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할 때는 1.6에다가 0.16씩 더하면 돼. 그럼 12번이 나오고 11번이 나오고 그런다고. 이거 숫자 계산할 때 필요하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만약에 3.2 곱하기 10의 말 19승 이렇게 되면 이건 2번인 거야 그냥. 알았냐? 근데 3.2 곱하기 10의 말에서 18승 이러면 20번인 거야. 2번이 아니라고. 이해갔지? 그런 거 풀 때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저것들을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한다. 원소교로 썼을 때 알겠어? 이 아래에 쓰는 게 이게 원자 번호야. 그럼 이건 누구의 숫자이기도 하다? 양성자 숫자이기도 하겠지. 맞죠? 그런데 얘들이 중성 원자라면 알겠니? 전자수이기도 하다. 중성 원자라면. 알았니? 그리고 이 위에 쓰이는 게 뭐라고? 이게 질량의 수야.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지? 양성자 수 더하기 뭐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결국 우리는 n-z는 중성자 숫자가 될 수 있겠지. 대부분 니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20번 언더까지 보면 있잖니? 짝수 번호들이 곱하기 2만 하면 m이 돼. 뭔 뜻일까? 짝수 번호들은 여기 곱하기 2 하면 m이 된다는 소리는 n-z나 z값이 같다는 얘기야. 원자 번호 양성자 숫자나 중성자 수가 같다는 얘기라고. 그럼 모두 같아? 전자수도 같은 거지. 알았어? 그럼 볼게.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 하면 질량수가 있는 애인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애들이야. 봐봐. 됐지?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잘 봐. 우리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야. 이게 누구 숫자야? 양성자. 이거는 전자. 얘는 누구? 중성자. 그럼 얘들은 이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몇 번? 2번. 그 다음에 원자량은, 질량수는 4. 이렇게 보는 거야. 다시. 6번 탄소 12는 어떻게 표현할래? 6이 되는 거지. 짝수 번호들이 다 이래. 짝수 번호들이 곱하기 2만 하면 돼. 그럼 이런 모습이 나와. 1대 1대1. 알았지? 그럼 예외는 뭐냐? 거기서 1 빼거나 1 더하면 돼. 7번 질소 있지? 7번 질소가 예외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7번 질소가 예외면 이거 원래 15라고 해야 되는데 14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이렇다는 얘기지. 홀수들이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 그럼 중성자가 1개 정도 많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냐? m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왜? 이 속에 얘가 포함되니까. 크거나 같다고. 선생님 같다는 건 뭐예요? 얘 때문에. 얘는 이거야. 뭐가 없어서. 중성자가 없어서. 이해 갔지? 그러니까 중성자가 없는 원자도 있는 거지. 그러면 홀수 번호를 볼까? 보통 2Z 플러스 1은 M이 있는 애들이 많거든. 이런 애들 보면 11번 나트륨 23이야.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봐요. 11, 11,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중성자가 12개가 되는 거야. 다음 13번 알루미늄은 27이야. 13, 13, 그 다음에 이게 1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A라는 원소가 있으면 A고 원자량은 질량수는 2가 되겠지. 그러면 얘 원자번호 몇 번이야?
그렇지. 무조건 이거 중성자야. 왜? 원자니까. 얘가 그래서 얘는 뭐 B라면 A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답이겠지. 이해 갔어?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원자는 다 됐어. 선생님 이온은 어떻게 찾아요? 잘 봐요. 이거는 주기성 가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지만 자 1번 수소가 있고요. 리튬이 있고요. 이거 주기율표 본 적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얘들이요, 아래 원자 번호만큼 전자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 맞지? 전자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14번 교소도 있고, 그 다음에 7번 질소에, 여기는 15번 인이고, 그 다음 8번 산소에, 16번 황이고, 9번 플로린에, 17번 염소,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얘를 18족이라고 부르고 맞죠? 비활성기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화학은 전자의 학문입니다. 알겠어?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전자 배치가 어떻다? 안정하다고 보는 거야. 알았어? 이 전자 배치가 안정하다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밑줄 치는 애들 있지? 얘들이 일반적으로 세트 1이라고 한다. 이 세트 1으로 밑줄 친 애들은 다 10번을 따라가는 거야. 와,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자만 움직이거든? 그럼 8번은 전자를 안정한 전자 배치되는 방법이 2번과 10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버리는 것보단 얻는 게 낫잖아. 또한 나트륨은 어때? 버리는 게 낫잖아. 나트륨 몇 개 버릴까? 1개. 그래서 플러스 1가야, 제가. 그런데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해보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시험에. 뭐지? 10, 18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특히 10번밖에 안 나와. 그 숫자가 주어졌을 때 A, B, C 써놓고 이게 전자인지 양성자인지 중성인지 몰라. 10이 뜨는 걸 유독 잘 봐야 돼, 10. 물론 네온 10번이 열이 뜰 수 있어, 전자가. 얘 특징 몰래? 얘 짝수지. 원자가 얼마겠냐, 이거. 질량수. 20이라니까? 그럼 뭐야? 10, 10, 10이야. 그치? 근데 어떤 애가 8, 8, 10 의심해봐야 돼. 8, 8, 10 이러면 의심해봐야 된다고. 이거 이온인가? 라고 의심해봐야 돼. 왜?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건 무조건 중성자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이온인 경우는 달라. 예를 들어봐. 이온이라면 이래버리면 누가 전자일 확률일까? 이온은 무조건 누구누구만 따라가지? 그잖아. 얘가 이온이다. 이게 전자야. 그잖아. 10개를 따라가니까. 몇 번? 8번. 원자량 얼마? 질량수? 16. 그러고서 여기다 Z 손을 넣으면 이게 되는 거지. 얘야. 그러니까 이게 원자라면 얘는 100% 뭐야? 중성자예요. 근데 이온이면 이거 전자라고. 10. 그것만 조심하라고. 다시. 이온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온이야. 그럼 누가 전자야? 18이 전자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6번 X 3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들을 보통 우리가 세트 1 얘를 세트 2라고 주기성에서 배울 거야, 우리가. 세트 1은 10번 따라가는 애들. 세트 2는 18번 따라가는 애들. 이온일 때는 이거 잘 봐. 이게 누구 숫자라고 무조건? 전자 숫자야. 알겠지? 그것만 구분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이제 동위원소만 하고 끝내겠다. 봐라. 자, 동위원소 쪽에 얘들이 좀 많이 틀리거든? 잘 구분해봐. 자, 동위원소의 정의를 내릴게. 야,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 했어? 화학은 뭐의 학문이지? 빨리 얘기해. 그래, 전자의 학문이라고. 외우나 너희들이 갈피를 못 잡는 이론이 있으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고 이거 다 전자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알면 100%야.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른 애들이거든. 먼저 이거부터 봐.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건 양성자 숫자가 동일하다는 뜻이지. 맞잖아. 그럼 원자니까 누구 숫자도 같아? 전자 수도 같아.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화학적 성질도 같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야. 다음. 질량수가 다르려면 질량수라는 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잖아. 뭐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야. 고로 물리적 성질이 달라. 물리적 성질이 어떤 거냐? 그냥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너희들한테 제일 처음 나온 문제가 뭐냐? 이런 거 나온다. 봐라. 난 핵을 그린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양성자고 둘 중에 하나는 전자겠지.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놓으면 누가 양성자, 중성자인지 아직도 모른다. 빗금친 게 양성자면 얘랑 얘랑은 다른 원소인 거야. 근데 흰색 저게 양성자면 얘는 같은 원소지. 소위 말하는 동위원소. 그럼 뭐라고 하느냐? 힌트를 예를 주는 거야. 이게 뭐야? 전자거든. 이걸 봐도 아직도 모른다. 그럼 여기다 이걸 그려놓은 거야. 봐라. 둘은 동위원소야. 그럼 누가 양성자야? 흰색이 양성자지. 이해갔니? 전자가 표시해주는 거야. 그래서 봐라. 얘는 이제 무슨 표시인지 알겠지, 이게? 이거야. 맞지? 양성자, 전자, 중성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1번 수소 2라고 표현하는 거지. 맞지? 조심해라. 그럼 얘는 벤다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는 거야. 누가 중성자의 숫자? 2. 다른 거. 그럼 얘는 1번 수소 몇 자리?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지? 표현만 잘 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이런 놈도 있다는 거 명심해라. 이해가지? 이렇게 되는 놈도. 맞잖아. 쟤는 중성자가 없잖아. 맞죠? 자, 여기까지 됐어.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얘들이 동위원소거든? 여기에 너희들이 제일 어렵게 다가오는 게 얘야. 평균 원자량. 이 평균 원자량은 확률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어떻게 푸는지. 평균 원자량이라는 건 동위원소가 있는데 봐, 얘가 99.99%고 얘가 0.0014%고 얘가 0.00002%예요. 그럼 얘들이 아무리 전체 얘들 동위원소의 질량을 감안하더라도 얘는 그냥 1인 거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간혹 무시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얘야. 니네 교과서에 있는 애가. 그래서 CL은 17번 그러면 35 혹은 그지? 근데 37자리도 자유에 존재해. 다시 말하면 6번 탄소 12가 대표 원소지. 14도 존재할 수 있어. 이건 지학에 가면 절대연령 가서 나와. 6번 탄소 14가 7번 질소 14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베타 분계거든. 5,700만 년 관광기가.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돼. 그러니까 동위원소 있는데 우리가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너무 퍼센트가 작아서. 근데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무시 못해. 그래서 우리 화학자들은 이걸 둘 다 쓰기가 애매하니까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서 사용해. 알았어? 그럼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낸다. 자, 평균 원자량은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게 정석이야. 이건 선생님들이 절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야.
35짜리가 75%, 37짜리가 25% 하면 이거 나와. 이렇게 써야 정답. 조금 나는 좀 튀고 싶다.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야? 이렇게 되지. 그럼 저걸 넣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이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막 설명을 해야 돼. 이게 퍼센테이지 이렇게 놓고 제가 한 건데. 그래서 그래 맞았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너 이거 틀렸어. 그럼 틀린 거야. 학생님들이 그래.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야. 35를 적어. 그리고 37을 적어. 됐지? 이거 합쳐서 몇이야? 4지. 그러면 4등분을 나누는 거지. 4등분. 가운데가 36아니냐? 그리고 누가 많아? 35가 많지? 3대 1이지? 그럼 그쪽으로 얘를 갖는 거야. 3은. 얘가 많으니까 이쪽에 가깝게 평균이 잡히겠지. 이거 얼마? 1. 이게 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어 볼게. 잘 봐라. 이런 놈이 있어. 얘가 10짜리고 11짜리인데 얘가 20%, 80%야. 1대 4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10과 누구를? 11을 놓고 얘를 몇 등분 한다? 5등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에 가깝게 4를 잡아야 돼? 11에 가깝게. 이거를 4로 잡아야 된다. 얘가 가깝게. 그 다음 이게 1이야. 그럼 이거 얼마야? 이렇게 잡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HCl이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얘를 화학적 분자량은 뭐라고 잡냐면 얘를 36.5라고 잡어. 왜? 얘를 35.5라고 잡고 얘를 1로 잡으니까. 근데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애가. 자연계는 36짜리나 38짜리가 존재한다고. HCl. 뭔 말인지 알겠어? 36.5는 자연계 없어. 좀 과학자들이 오차를 좀 줄여보겠다고 저렇게 해놓은 것 뿐이야. 다시 말해서 35.5짜리 CL은 없는 거야, 세상에. 알았지?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해놔. 알겠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화수소는 36짜리와 38짜리밖에 없어. 알았지?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보자. 얘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이거 잠깐 확률 개념 게임인데 봐라. 얘와 얘가 결합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얘가 4분의 몇이야? 3이고 확률이 얘도. 그래서 얘는 얼마? 이게 존재 확률이다. 얘가 4분의 3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럼 35CL과 35CL이 있으면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다시 봐봐. 37짜리 CL하고 37짜리 CL이 존재할 수 있잖아. 이 확률 얼마야? 얘는.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란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건 얘야. 35짜리 CL하고 37짜리 CL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잖아. 순서가. 그래서 얘들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지. 둘을 더해야 돼. 그래서 얘는 16분의 6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확률 거기 문제풀이를 보면 이 확률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 얘가 똑같으니까. 그게 이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확률을 따질 때 유전학에서 유전 해본 사람 한 번이라도 그럼 봐봐. 얘하고 얘가 이 유전자 형이거든. 이거 2A짜리잖아. 핵산이. 그럼 N은 뭘까? A 아니면 20A잖아. 그럼 걔들이 만날 확률을 적어봐. 얘가 만날 수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 얘가 만날 수도 있지. 엄밀히 쓰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것도. 이해가냐?
왜? 얘랑만 하지만 얘랑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표현을. 진짜로 쓰려면. 그 다음에 얘가 이거고. 그럼 이 확률이 있고 이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덩어리 중에, 그지? 전체 덩어리 중에 얘들은 2분의 1인 거죠. 1 나오거든요, 확률이. 알았어요? 1대 1이면 얘 확률을 구할 때는 곱하기 1을 하는 거예요. 위치 확률도 해줘야 되거든. 자, 봐봐. 얘랑 결합해서 얘가 나왔어. 얘하고 결합해.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 구해봐. 이렇게 유주문제 제일 어렵거든. 환장하는 거야. 쟤를 모르나. 이 지랄해. 그거 하지 말고 잘 봐라. 얘 하면 이거 나오잖아. 이 중에 이거에 해당되는 애가 얘밖에 없거든. 맞지? 그럼 여기다 쭉 적어봐라. 적고 적어서 됐지? 자, 얘 나올 확률이 여기 1이지 그냥. 요거 몇 분의 몇이야? 전체 6분의 2지. 유전자를 다 쪼개봐. 6분의 2잖아. 그거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이야. 이걸로 풀어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 확률을 이게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편해. 근데 이렇게 접근 안 하지. 인강 하시는 분들 같은 보면 막 자기만 해도 치가 하는 거지. 이건 근데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유전이 쉽구나. 확률이.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럼 이런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봐봐. 만약에 어떤 문제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자, x2의 분자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70이고 하나는 72고 하나는 74고. 근데 세로축에 확률의 상대값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9래. 얘가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6이래. 얘가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1이래. 먼저 잘 들어라. x2가 저렇게 분자량이 몇 개 떠? 3개 뜨지? 분자량이 세 종류가 뜨잖아? 세 종류 분자량이 뜨면은 무조건 동위원소는 두 종류야. 니들이 여기서 봤잖아. 동위는 무조건 두 종류 떠. 왜? 얘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이게 특징이야. 동위원소가 두 개일 때.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각 x의 원자량을 알고 싶어. 실제 원자량. 그러면 제일 작은 와 제일 큰 놈만 보면 돼. 왜? 두 종류면 크고 작은 놈밖에 없거든. 쏘리 누구야 어디? 여기 있네. 작고 큰 놈밖에 없으니까 지들끼리 결합하는 거, 지들끼리 결합한 게 제일 작고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봐라. 얘가 9가 뜬다? 근데 이거 확률이 뭐야? 여러분 70짜리는 제일 작은 게 뜨는 거지. 이거 반응 나면 뭐 나와? 이거란 얘기거든. 35. 맞지? 그게 이렇게 둘이 결합하는 거잖아. 둘 확률이 얼마라고? 9? 그럼 이거 상곱하기 가능한 얘기야. 루트. 그럼 얘도 x 37. 웬만한 거 같아. 힘들어. 손가락 지나는 줄 알았네. 37짜리하고 또 37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기 1이라고 확률이. 그래서 1인 거야. 그러면 나왔네. 30짜리 x와 30짜리 x는 3대 1이구나 이거야. 이해가니? 자, 얘를 하나 들어볼게. 얘는 y2라고 하자. 하나가 158이야. 됐지? 하나는 162야. 여기에 160이 있어. 근데 이게 상대값 확률이 이렇게 섞여 있어. 상대값 확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잡혔는데 얘가 이렇대. 이게 얼마가 봤더니 2분의 1. 이거는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거. y2가 세 종류 떴네? 그러면 동위원소 두 종류. 자꾸 큰 놈만 보라고. 이거 반응 나면 얼마야? 됐어. 이거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70. 소리. 아이씨. 믿었더니. 그럼 확률은 뭐일 거 아니야? 4분의 1이면.
얘기야. 그 다음 얘도. 자, y 얼마짜리야? 81짜리겠지. 확률은? 그러면 결국 79y랑 81y는 몇 대면? 이건 거야. 그게 평균 원자량 얼마일까?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두 개 놓고 복잡하면 되지. 문만 알겠냐? 어디가 푸는지? 쌤이 지금 막 달렸어. 시간이 너무 차고. 문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알았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고 가는 게 좋아. 저기 퍼센트는 항상 나와 있어야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찾는 거지. 퍼센테이지는 저기 확률이냐 몇 대 몇인지. 근데 얘들은 주어지죠. 근데 안 주어지더라도 찾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알려면 안 되는데 봐봐. A가 있고 A 플러스 예를 들어서 봐. 4가 있어. 근데 얘가 75%고 얘가 25%면 얘 평균 원자는 얼마겠냐? A 플러스 1? 그렇겠네. 왜 그러냐면 A 찍고 A 플러스 4를 찍으면 여기 몇 칸 나뉘는 거야? 4칸 나뉘는 거지. 그러면 칸당 하나잖아. 그지? 근데 이거 75%면 이거 3일 거 아니야? 여기가 1이 여기지. A 플러스 1이 답이지. 그럼 A 플러스 2면 A 플러스 0.5겠지. 자, 시험지 드리겠습니다.